경찰이 10명이 실종된 후 만두가게에서 인육을 발견. 운명의 해의 마카오는 잔혹한 학살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번창하던 한 식당의 가족 10명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해변에서 떠밀려온 신체 일부를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는 실종된 가족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의 가족 전체를 살해한 잔혹한 도살자의 학살극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더 끔찍한 것은 살인 후 범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 국을 끓이고 만두를 만들어 손님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인간고기 만두에 대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악몽을 안겨주었다. 그는 어째서 친구를 배신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의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사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해 8월 8일 뜨거운 태양 아래 관광객들은 유명한 검은 모래 해변으로 몰려들었다. 한 남자가 역류에 맞서 수영하다가 물에 떠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 도착해 오른발 2개, 왼발 2개, 손 4개 등 총 8개의 부패된 신체 일부를 수거했다. 모든 신체 일부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초기에는 상어에게 물렸거나 보트 프로펠러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고 추측했지만 수상한 정황 때문에 이 가설은 곧 기각되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각 신체 일부는 날카로운 도구로 깨끗하게 절단된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손끝은 지문을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부서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세한 조사를 위해 즉시 사건을 개시했다.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체 일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후 한 지역 주민이 유기견이 인간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3일 후에는 또 다른 손과 오른발이 발견되었다. 며칠 안에 경찰은 오른발 4개, 왼발 2개, 손 4개, 오른발 1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신체 일부를 수거했다. 발견된 발의 수에 근거해 경찰은 적어도 5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카오 경찰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특별수사팀을 결성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지문이 훼손되었고 대규모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조사는 진전이 없었다. 다음해 4월에야 마카오와 광저우 경찰은 중국 중산의 정씨라는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작년 8월 초 이후로 형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당 주인이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형의 식당과 마카오의 재산이 황즈앙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형수와 황즈앙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했다. 해체된 시신과 형의 가족 실종에 관한 뉴스를 접한 후 그는 두 사건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편지를 받고 정씨 가족의 대규모 실종 사건을 수상하게 여겼으며 충격적인 사건과의 연관 여부를 떠나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두 사건의 시기와 관련된 인원수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연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종자에는 정린과 사모의 이응 부부, 7세에서 18세 사이에 5자녀 딸 4명과 아들 1명, 70세의 시어머니, 60세의 고모, 그리고 요리사로 일하던 61세의 사촌이 포함되었다. 총 10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편지 작성자의 의심대로 새로운 식당 주인 황즈앙과 사모 A응이 공모하여 가족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은 것이 사실일까? 경찰은 먼저 빠띠엔 식당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시작했다. 편지 작성자가 주장한 대로 이제 50세 남성 황즈앙이 관리하는 빠띠엔 식당은 모든 직원이 완전히 교체된 상태였다. 빠띠엔 식당은 사건 당시 약 20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 단지 작은 길가 식당에 불과했지만 정린의 성실함 덕분에 지역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빠띠엔 식당은 하루 수익이 17만 원을 넘고 월 수익이 510만 원을 초과하며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황지앙은 빠띠엔 식당을 인수한 것 외에도 정린의 부동산 2채를 차지했으며 하나는 황 씨의 아내와 아들이 사용 중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대 중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린의 차가 황 씨의 아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종자 목록을 작성한 후 경찰은 8개월 전 수집된 지문과 대조했다. 지문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온전한 지문 하나가 실종자 중 한 명의 지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실종된 피해자 대부분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다. 피해자 이후 20명 이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찰은 2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첫째, 빠띠엔 식당의 가금류 공급업자는 8월 4일 오후에 정린이 여전히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주문을 받은 식당은 즉시 추가 주문을 요청했고 공급업자에게 다음 날 아침 일찍 배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다음 날 아침 일찍 배달을 갔을 때 식당 문에는 3일간 휴업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공급업자는 정린을 20년 넘게 알았기에 이유 없이 식당을 닫은 적이 없던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빠띠엔 식당은 여전히 공급업자에게 큰 미지급 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이 되어 정린의 집을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정린의 가족이 아닌 낯선 남자였다. 그 남자는 정린의 가족이 주아이로 이사 갔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자 외에도 정린 아내의 고모인 철러정과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그 여성은 8월 5일 이른 아침 약 30세가량의 한 남자가 철러전을 찾아와 정린의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니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린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정관덕을 걱정한 철러전은 망설임 없이 그 남자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이웃들은 그 이후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2가지를 결론지었다. 첫째, 정린 가족의 실종은 8월 4일 식당 폐업과 8월 5일 재개장 사이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마카오 경찰은 빠띠엔 식당의 새로운 주인 황지앙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에 더 많은 공범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철러전을 찾아왔다는 남자가 약 30세가량으로 묘사되었고 황지앙은 당시 50세가 넘은 사람이었기에 동일인일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남자가 범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 주범의 공범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게다가 황지앙이 이미 50세였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10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신체적 한계로 보아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시신 일부에 대한 검사 결과 독극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빠띠엔 식당이 8월 4일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8월 5일 오전 8시에 재개장했다고 가정할 때 10명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밖에 없었다. 전문 도살자라도 그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적어도 1명 이상의 공범이 황지앙을 도왔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황지앙을 관찰한 결과 경찰은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대로 황지앙은 마카오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9월 28일 오후 황지앙은 빠띠엔 식당을 떠나 국경 검문소로 향해 주아이로 가려 했다. 황지앙이 도주를 시도하는 조짐을 발견한 경찰은 국경 검문소에서 그를 신속히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그의 손가락 하나가 없고 지문이 훼손되어 해체된 시신의 지문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황지앙이 10명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아이로 도망치려 했다고 발표했다. 황지앙은 단지 아내를 주아이에 데려다 주려 했을 뿐 도주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왜 정린의 식당, 부동산, 자동차가 그의 소유로 넘어갔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황지앙은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인 것처럼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린의 자산을 1억 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그 1억 원의 출처를 묻자 황지앙은 밀수업으로 번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회피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련 증거 수집을 지속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뉴스가 빠르게 퍼졌고 하룻밤 사이에 황제앙의 이름은 마카오와 홍콩에서 악명 높아졌다. 언론 보도 이후 마카오 경찰은 홍콩 경찰로부터 한 제보를 받았다. 홍콩 거주자가 황제앙의 사진을 뉴스에서 보고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의 진짜 이름이 황제앙이 아니라 천지량이며 홍콩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1971년 그는 홍콩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황제앙은 채무 문제와 도박 자금을 빌리는 데 실패하자 퀘리베이에서 한 남성을 공격했다. 이 장면을 2명의 여성이 목격하자 그는 그들을 공격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2 여성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홍콩을 떠났다. 황제앙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손 전체를 절단할 계획이었으나 손가락 하나를 자른 뒤 극심한 고통에 굴복해 지문을 태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스스로에게 가한 극심한 고통과 지문을 파괴하려는 냉혹한 결정 덕분에 그는 홍콩 경찰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고 마카오에서 13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그는 지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문도 파괴했다. 특히 황제앙은 과거 홍콩 경찰로 근무했으나 징계 위반으로 해임된 적이 있었다. 이는 그가 경찰의 신문 방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체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홍콩 경찰의 보고를 받은 마카오 경찰은 황제앙에게 홍콩 방화 사건의 범인이었는지 그의 진짜 이름이 천지량인지 물었다. 놀랍게도 황제앙은 홍콩 사건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13년 전 홍콩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했지만 정린 가족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술을 바꾸어 정린의 자산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정린이 자신에게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빚은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정린은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자산으로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10명의 가족에 대한 이민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황의 거짓말을 빠르게 폭로했다. 마카오 경찰은 또한 황제앙의 캐비닛에서 정린의 금고 열쇠,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사본, 그리고 학교 아이디 카드를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은 협조를 거부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진술을 자주 바꾸었다.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마카오 경찰은 이틀 후 황제앙을 공식적으로 체포했다. 1986년 9월 30일 경찰은 그를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황은 마카오의 중앙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은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사건이 워낙 널리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수감자들조차 중범죄로 복역 중이었지만 황의 행동, 특히 7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와 70세 노인을 공격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 결과 수감된 지 3일 만에 황은 심한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경찰에게 병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요청을 무시했다. 10월 4일 황은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바로 그날 그는 주석 조각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누군가에게 발견되었다. 5시간 이상의 응급치료 끝에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황은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지만 반복되는 구타로 인해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12월 4일 밤 그는 캔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 다시 손목을 그었다. 이번에는 아침이 되어 발견되었고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사건의 진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덤으로 사라졌다. 특히 12월 2일 그의 아내와 아들이 그를 면회했다. 그의 아내는 사건이 권력층과 연관되어 있고 그녀와 아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을 직감하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황은 최후 통첩을 받았다. 네가 죽든지 내 아내와 아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는 당연히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 황의 죽음 이후 그는 죽기 전 한 언론인에게 보낸 자백 편지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편지에서 그는 13년 전 홍콩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했지만 정린 가족의 실종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홍콩 사건 이후 참회하며 정직하게 살았고 잘못을 피하며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린이 자신에게 돈을 빚졌기 때문에 식당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죽음을 앞둔 지금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로 선택한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식과 기타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편지가 공개된 후 여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일부는 황이 무죄라고 믿었고 다른 일부는 편지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황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범인은 그 혼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사건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전체 사건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폭로했다. 황지안과 같은 감방을 사용한 동료 수감자가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초기에는 황이 다른 죄수들에게 자주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 수감자가 친절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자 황은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동료 수감자의 말에 따르면 황은 정린 가족을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매일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그는 정린의 아내 빠띠엔 식당의 요리사와 함께 중국 장기를 두곤 했다. 1984년 어느 날 밤 황의 운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 초반에 3,100만 원을 땄습니다. 빠띠엔 식당이 번창하고 정린이 두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한 현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1년 내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식당을 황에게 양도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오랜 시간 정린을 신뢰해온 황은 이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이 채무를 요구할 때마다 정린은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빚을 갚지 않았다. 1년 기한이 다가오자 황은 정린이 빚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빠띠엔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 요리사와 직원을 고용했다. 8월 4일 황은 식당에 가서 정린에게 빚을 상기시키며 기한이 지났으니 약속대로 식당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들은 정린은 격분하여 약속을 부인하며 문서 증거가 없으니 빚을 갚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격분한 황은 유리병을 깨고 정린의 막내 아들을 붙잡아 목에 유리 조각을 겨누며 위협했다. 막내 아들의 목숨이 위협받자 식당에 있던 정린의 가족 7명, 요리사, 시어머니를 포함한 9명은 감히 행동하지 못했다. 황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서로를 묶도록 명령했다. 처음에는 누구도 해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자신이 받을 돈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을 때 정린의 아내가 갑자기 황에게 달려들었다. 황은 본능적으로 유리 조각으로 그녀의 목을 찔렀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황은 하나씩 모두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남은 아이를 해치려던 순간 아이는 이모 철러전이 경찰에 신고해 그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황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아직 자신을 폭로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그는 철러전을 유인하여 살해했는데 이는 이웃이 그녀를 불러낸 사람을 봤다는 설명과 일치했다. 살인 이후 황은 8시간 동안 시신을 처리했다. 일부는 해체되어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바다에 버려졌다. 나머지는 빠띠엔 식당의 재료로 사용되어 국과 찹쌀 만두에 들어갔다. 인간고기 만두는 많은 손님들에게 맛있다고 찬사를 받았다. 물론 이 이야기는 황이 동료 수감자에게 말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사건의 진실은 황과 사망한 10명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사건 발생 4년 후인 1989년 산 정상 뒤편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19의 인간 유골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뼈가 빠띠엔 식당 사건 피해자 10명의 것임을 확인했다. 마침내 피해자들은 안식을 찾았고 황지앙은 13년 동안 법망을 피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정의를 받았다. 여러분은 이 오싹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채널 팔로우,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가장 클래식한 사건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